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진행하고 있고요. 시사인의 고지열 기자 그리고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앞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민주주의, 수기 민주주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다가 했는데 많은 분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과연 이 국민청원제라고 하는 것을 오롯이 수기 민주주의로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떠밀려서 어떤 의견을 내는 것보다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드리는 형태로 이렇게 청원제를 활용하는 것이 나으냐, 이런 측면의 어떤 해석 차이, 관점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낙태죄가 대표적인 경우 같은데요. 네. 만약에 이런 국민청원이라는 20만 명 넘는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폐지하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네. 청와대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과 네. 이런 얘기가 없이 갑자기 청와대가 낙태죄에 대해서 이제는 폐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한번 좀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건 정말 다른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주장을 했으니 네.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 가장 첫 번째 조치는 그거거든요. 뭐냐면 지금 낙태 실태가 2010년 네. 이후에 자료가 없더라. 그러니까 네. 현황부터 먼저 파악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조치는 그거거든요. 현황 파악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앞으로 관련 이런 게 소가 올라와 있으니 그 판단을 지켜보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청와대가 나서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안 없이 갑자기 낙태죄를 청와대가 꺼냈다고 그러면 네. 어떤 보수 정치 세력이나 아니면 네.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계나 이런 데서 아주 반발했을 거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갈등만 조장하고 네. 어떤 솔루션을 찾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어떤 동력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에서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국민들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는 시야의 그 폭과 또 그 그림의 크기와 정부, 즉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정책 리더들이 자리 잡고 있는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향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 그 내용이 잘못하면은 전후가 바뀌거나 주객이 전도돼 버리면 국가의 비전이나 로드맵 자체가 상실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러니까 네. 국가 지도자든 어쨌든 뭐 이제 대통령이든 굉장히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가치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래 가치라는 거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다른 미래 가치를 고려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그 원전 중단, 이제 뭐 탈핵 이런 것들이 미래 가치라고 이제 문재인 그 후보는 후보 시절에 받고 그래서 그거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네. 지금은 하지만은 핵과 관련된 원자력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와 산업 뭐 이런 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굉장히 극렬한 반발과 이런 게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미래적으로 본다라면은 그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네.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네. 미래 가치를 본다라면 근데 이제 어떤 국민청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한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네. 미래 가치보다는 좀 현재지향적인 것들이 좀 많아요, 사실은.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결단을 내려서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이제 그런 여론에만 이렇게 좀 의존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던져야 될 어떤 미래 가치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되고 이렇게 될 좀 우려도 있지만은 네. 어쨌든 현재까지는 굉장히 좀 잘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정부 시절의 국민과의 어떤 소통의 모습을 비교하면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 소통의 방식은 사실은 현실주의라 그래야 되나? 막 영어로 표현하면 extremely progressive한 건데 예. 초진보적인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렉시트 때도 네. 영국의 많은 국민들이 청원을 내고 그래서 브렉시트에 대한 다시 재청원을 내면서 이거 다시 투표하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하나의 국제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듯한 모습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연걸어가고 있다라는 관점이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렇죠.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이 몰래 댓글을 달았죠.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로 확인된 게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맞을지 않겠습니다. 댓글을 단 건 사실이고요. 예. 그 댓글이 위법성 여부가 다투고 있고. 예, 이거에 이제 청와대 그 청원의 이제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요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근본적인 형태는 예전에 있었던 그 다음 아고라 지금도 있나요? 제가 아직도 있어요. 옛날보다는 많이 죽은 걸로 아는데 다음 아고라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그 추천 기능, 뭐 오늘의 유머나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 있는 추천 기능을 이제 붙인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됐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됐든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 다음 아고라에 하면은 물론 이제 이게 이슈가 뜨고 그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얻지만은 그게 실제 정책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한계가 있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바뀌든 안 바뀌든 그게 피드백이 오고 하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이게 직접 민주주의의 정치적 효능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여함으로써 정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효능감을 얻기 때문에 이게 어떤 민주주의의 활성화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행정부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청원이, 그러니까 조두순 출소 반대를 하더라도 그건 안 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플랜 B를 고려할, 왜냐하면 50만 명이 넘는 60만 명이 지금 육박한데 그런 국민들이 조두순 출소 반대를 얘기했다면, 자 출소를 해서 지금 현행법에서 가능한 게 3년 뒤의 일이지만 가능한 것이 이제 전자발찌를 채우고 7년 동안 그리고 5년 동안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인데, 그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뭐 어떤 게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3년 동안 이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서, 그러니까 현행법에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이렇게 국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뭔가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면,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답변을 할 텐데, 거기에서 그런 것을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면에서 좀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도 뭐 이분 몇 번 뵙고요. 최장집 교수가 인용 열겠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경제적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다. 정치적으로 치밀하고 지속적인 리더십 그리고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 인용문 닫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를 지금 새롭게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이 방식의 어떤 민주주의 형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담아가야 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이 올라오는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정부나 여권에 불리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 정치 세력이나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선명하게 낙태죄 그것을 왜 폐지하느냐. 그리고 뭐 동성애 뭐 여러 가지 이슈나 이런 데서 선명하게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진보 정치 세력일 때 더 스텝이 꼬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여성 이슈 뭐 메갈 이슈나 이런 데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적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체성 이슈가 올라오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어떤 공론의 장에 올렸을 때 청와대가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발제문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발표하는 발제문을 보고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론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이거는 어떤 피하는 것보다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속 논의 구조를 성숙시키느냐의 문제지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방식으로 또 갈등은 표출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정통으로 이걸 논하고 다뤄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최장집 교수님은 원래 이제 굉장히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학자인데 이제 대의민주주의 신봉자 좀 강하게 대의민주주의를 주장하시는 분이고요. 다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직접 민주주의냐 하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일종의 정치적인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이고 직접 민주주의라 하면은 시민들이 직접 뭐 이를테면은 정치에 참여를 해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거 이게 직접 민주주의지 이거는
일종의 보완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이상은 좋지만은 제대로 굴러오지 않았던 부분,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지금 이 청와대 청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우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덤볐을 때 굉장히 큰 혼란이 그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속도 조절이라든지 그런 어떤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충분히 이제 논의를 해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제가 이게 브렉시트에 영국 국민 청원이 있었다시피 하나의 세계적인 시대사적인 하나의 추세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통령 그러면 마치 국왕의 자리인 것처럼 인식을 하는데 이제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는 것.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권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를 비권위 무권위가 아니고 탈권위하면서 국민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표시가 아닌가 싶고요. 자, 이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낙태죄 우리 고재일 기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한다. 그래서 23만 건 넘어선 이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금처럼 나오지 않던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답한 내용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오늘은 낙태죄 폐지에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원치 않는 출산은 여성은 물론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의 비극으로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라는 내용으로 지난 9월 30일 개시 이후 한 달 만에 약 23만 명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예민한 주제입니다. 낙태란 용어 자체가 부정적 함의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낙태란 단어 대신에 모자보건법이 사용하고 있는 임신중절이란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임신중절은 처벌됩니다. 임신중절을 행한 여성은 물론 그것을 시술한 의사도 처벌됩니다. 그런데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후 아주 예외적 조건에 한해서 임신중절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가 우생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흠결이 있는 경우 또는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 이런 경우에만 임신중절이 허용됩니다. 그동안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0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는 예외적 허용 조항도 아예 삭제해서 임신중절을 완전히 금지하자는 입법 청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정부가 낙태를 둘러싼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법 정비 방안을 연구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논의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낙태 예외 조항에 본인 동의 사유와 사회 경제적 사유를 추가하고 배우자의 동의 조항과 우생학적 유전적 사유를 삭제하는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대 합헌이 4대4로 팽팽했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임신중절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최근 조사 자료가 2010년 자료입니다. 추정 낙태 건수는 16만 9천여 건이나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합법적 인공 임신 중절 시술 건수는 1만 800여 건으로 합법에 의한 영역은 6%에 불과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를 다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교제한 남성과 최종적으로 헤어진 후에 임신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 별거 또는 이혼 소송 상태에서 법적인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직이나 투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 양육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했음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세 가지 경우 현재 임신중절을 하게 되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근래 프란체스코 교황은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낙태죄 위헌법률 심판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 오래 들으셨습니다. 아이고, 참 길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내년 임신 중절 관련된 실태 조사를 벌린다고 했는데 참 이 민감한 문제죠, 사실. 그렇지만 민감한 문제인 만큼 국민 모두가 참여해서 이 문제를 토론해내서 화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견해를 올려주시면 임신 중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말씀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런 임신 중절 이야기가 나오면 종교계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기독교계는 인용문 열겠습니다. 건전한 공론화는 환영한다. 미리 합법화 결론을 내놓고 사회적 합의 과정만 진행하는 건 곤란하다. 인용문 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낙태죄, 임신 중절 이 폐지의 찬반 쟁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결국은? 이번 이 조국 수석의 이 설명에서 좀 네. 유념해야 될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좀 공은 헌재에 넘기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균형점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균형점은 기존의 균형점대로 존중을 하되 앞으로 우리가 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닌가 하면서 지렛대로 삼은 것이 프란체스코 교황의 말이었습니다. 그게 먼저 교황이 얘기한 게 새로운 균형점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 관점을 이 가장 중요한 게 여성의 자기 선택권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런데 그 여성이 소외되고 오히려 그걸 유발한 남성은 또 이 처벌에서 이 제외돼 있고 낙태 임신 중절을 하게 되면 그 여성과 시술한 의사가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처벌 혹은 그 처벌에 대한 문제식이 생긴다면 책임을 또 물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 낙태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양육에 대한 부담을 지우거나 그렇게 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관점을 세워준 거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제외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성계에서 또 이 임신 중절과 관련해서 한 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임약 문제예요. 피임약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외국과 비교했을 때 두 가지 차원에서 그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를 태아로 보고 언제까지는 수정란으로 보느냐 이제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착상과 착상 직후까지도 이 가능한 피임약이 전 세계적으로 60개국이 합법적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걸 못 써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처리를 못하면 임신 중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임신 중절 문제와 피임약 문제가 떼있지 않은데 우리는 첫 번째로 그런 그 임신 중절까지 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그 피임약을 법적으로 막고 있는 나라라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바로 사후 피임약 같은 경우도 약국에서 임의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 의사 처방이 필요한 그냥 일반 약이 아니라 전문의약품이라는 거 그 부분이 지금 사실 여성계에서 빨리 현안 주장하고 있는 거는 그런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임신 중절 문제가 논쟁의 장에 올라간다면 오히려 이 부분은 더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임신 중절 낙태죄 부분이 더 뒤에 논의되더라도 지금 단계에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될 그런 장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준일 팩트체커. 일단 이게 찬반을 떠나서 이제 한국이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좀 엄한 기준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면은 유럽 국가 이제 그리스, 독일, 덴마크나 이런 데는 12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고 스웨덴은 18주, 영국과 네덜란드 24주 이런 식으로 있고 근데 한국은 이제 거기에 이제 조금 그 단서가 붙어 있죠. 우생학적 요인 이를테면은 소위 말하는 기형아가 이제 미리 사전에 진단이 됐다든지 윤리적인 범죄적인 성폭행을 당해서라든지 이런 굉장히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조국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원치 않는 이 임신, 이를테면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임신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 경우에 있어서 조금 이런 것들이 좀
소위 말해서 커버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많이 오고 그래서 네. 최근 통계는 아니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OECD 국가 중에서 그 낙태율 1위 뭐 이런 이제 상황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사회 현상이나 인식과는 부조화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공론화를 통해서 좀 좋은 방안, 아까 전에 고재열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꼭 뭐 낙태를 합법화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대안을 좀 너무 많은 여성들이 또 피해를 보고 있고 의료인들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따라다니는 것은 뭐 그거는 뭐 인간사에 늘 일상적으로 있는 이야기고요. 하지만 아까 고재열 기자가 말씀하셨습니다만 프란체스카 그 교황님의 하나의 그 낙태, 임신 중지에 대한 인식, 인권에 네. 대한 인식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그 벤치마킹 포인트는 될 수 있겠다라고 네. 하는 점.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종교적인 문제가 해석이 하나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헌법적인 해석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다 따질 수는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다시 생각을 할까요? 예, 일단 뭐 아직 알 수는 없는데 2012년에 네. 일단 합헌 결정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네. 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은 네. 좀 이제 전향적으로 좀 더 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전향적이라 하면? 이제 낙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허용하는 쪽으로 날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 사회가 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서구 역사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 자기 몸의 결정 권리를 인정하는 쪽으로 많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향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보지만은 그거는 뭐 아직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다만 지난번에도 4대4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그런 그 위헌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헌법재판관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뭐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당시에 이제 그런 위헌 의견을 낸 그런 헌법재판관들의 주된 그 논지 구조를 보면은 네. 임신 뒤 일정 기간 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죠. 언제부터 우리가 네. 태아로 볼 것인가, 그렇죠. 어디까지 수정란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점을 다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와 같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이제 그런 주장들. 그러니까 여기에 판단 주체가 사회가 될 것이냐, 네. 아니면 그 몸의 주체인 여성이 될 것이냐, 거기서 여성을 좀 더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네. 이제 그런 주장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어떤 공감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네. 조금 더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8823번님 임신 줄령 남용은 안 되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은 있을 겁니다. 경직적 금지는 안 된다 봅니다. 모든 임신 중절이 문제라면 피임행위 자체도 종교적 자연적 섭리에 어긋나는 거 아닐까요? 방법론적으로 중절의 임의 판단은 몇 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그 이상의 기간은 검사나 판사의 약식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허용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팩트징검승부 트루맨 시간 시사인 고재열 기자 또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김유를 팩트체크와 함께 청와대 청원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